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홍명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프랑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었던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또 각자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레피스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정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레피스 사건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이 단란하게 저녁 식사 자리를 위해서 모인 그림인데요. 좌장격인 할아버지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무엇보다도 헐크러운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들은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화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 가족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죠. 이런 사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의견이 대립해서 서로 죽일 듯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을 완전히 극한의 경지까지 대립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드레피스 사건의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19세기 말에 발생했던 간첩 사건, 스파이 사건입니다. 1894년 10월에 프랑스 정보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간첩죄로 체포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11월 1일에 최초로 대중들에게 신문의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를 배신한 장교가 적발이 되어서 체포가 되었다. 정보국에 근무하는 장교가 독일에게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다. 라는 내용이죠. 이토록 심각한 배신은 없었고 혐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모든 증거가 군수사기관에 의해서 확보되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렇게 체포가 된 드레피스는 비공개로 군사재판을 받아서 종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가를 반역한 반역죄로서는 당연한 결과이겠죠. 군사재판을 받는 재판장과 변호인들이 나왔던 당시의 사파들입니다. 당시에 재판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국가기밀이었던 프랑스 군부의 무기 구입 명세서와 그 구매 대상이었던 대포 모델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 국가기밀을 드레피스가 독일에 팔아넘겼다라는 제목이었죠. 당연히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연일 시가지에서 드레피스 화형식을 하는 등 분노가 들끓게 됩니다. 재판 결과로 드레피스는 군대에서 불명예 퇴역식을 갖추게 되고요.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이었었던 남미의 기안느 지역에 있는 앙마도라는 악명 높은 감옥에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피스가 라로셸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앙마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을 복역을 해야 되게 됩니다. 당시에 언론에 나와 있었던 앙마도를 소개하는 사진과 그림이고요. 이 앙마도는 1973년에 헐리우드 영화 빠삐용의 배경이 되었던 아주 유명하고 악명 높은 프랑스의 감옥입니다.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하고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를 상징하는 그런 악명 높은 감옥이었죠. 앙마도 감옥의 실제 모습입니다.
수감 중인 드레퓨스를 상상해서 그린 언론의 사파이고요. 당시의 언론에서는 조국을 배반한 드레퓨스를 채찍으로 내리치는 마리안느 공화국의 상징인 여신이 채찍으로 징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써 배신자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드레퓨스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소개를 하는 언론들은 드레퓨스가 국가기밀을 돈 받고 팔아넘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앵테르나셔널리스트라고 불리우는 국제주의자들, 일종의 당시로서의 사회주의자들인데요.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도 국가를 배신하는 반역자들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드레퓨스가 저지른 그런 범죄에 비해서 악마도에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다. 마치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도 같은 나쁜 죄질을 저지른 범인에게 교수형이 아닌 유형을 내린다라는 것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드레퓨스는 아마도 악마도에서 자신의 배우였던 독일이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파들도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레퓨스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되면서 드레퓨스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드레퓨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레퓨스가 악마도로 유형을 가고 난 이후에 프랑스 정보국에는 피카르 중령이라는 인물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피카르 중령은 정보부에 있던 드레퓨스 사건에 대한 서류들을 검토하게 되다가 아주 이상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레퓨스 사건의 서류와 앞뒤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드레퓨스 사건에서 드레퓨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의 증거로 제시되었었던 기밀 문서였었는데요. 피카르가 조사해 본 결과 이것들이 완전히 조작된 거짓 문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거짓 문서는 당시의 정보부의 본부의 또 다른 장교였었던 에스테라지라는 장교가 그 하수인이었던 앙리 도령을 시켜서 작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편의 인물이 에스테라지고요. 오른편의 인물이 앙리입니다. 드레퓨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형에 처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피카르는 이 사실을 상부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카르의 보고를 받은 군 상부에서는 피카르의 보고를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피카르를 아프리카의 튀니지로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피카르는 발령지로 떠나기 전날 자기 친구에게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자료들을 넘겨주게 되고 그 자료는 다음날 언론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드레퓨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심층 보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레퓨스 사건이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피카르를 다시 소환해서 피카르가 주장하는 이 문서를 모든 것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에스테라지와의 재판과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양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르와 에스테라지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사건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군부를 비롯한 기독교 교회라든가 많은 이제 프랑스의 세력들이 에스테라지를 옹호하게 되고요. 에스테라지는 결국 1898년 8월 12일에 수사를 다 마치고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피카르가 에스테라지를 무고했다라는 판결이 나게 된 거죠. 이 피카르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드레피스가 죄가 없이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드레피스는 간첩이 맞다, 반역자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때부터 드레피스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드레피스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드레피스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에 피카르의 고발로 인해서 세간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 드레피스 사건은 에스테라지와 피카르가 재판을 받던 때는 에스테라지 피카르 사건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고요. 에스테라지와 피카르의 진실게임의 양상으로 벌어질 때의 둘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테라지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피카르는 결국 반역 행위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드레피스 사건의 제2차 국면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문필가이고 문인이었었던 소설가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 졸라는 19세기 후반기에 자연주의를 주창하면서 후곡 마카르 총서라는 소설 시리즈를 통해서 프랑스 최고의 문호로 등장을 하는, 말하자면은 프랑스 문단의 대부격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밀 졸라가 이 드레피스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증거들을 보면서 드레피스는 무죄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에스테라지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테라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 다음날 러러르라는 일간지에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드레피스 사건을 조작한 군부의 여러 고위 장성들, 언론인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들을 고발한다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에밀 졸라의 이 공개 서한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어 가던 드레피스 사건이 다시 불붙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드레피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꺼져가던 드레피스 사건은 이 졸라의 공개 서한으로 인해서 다시 프랑스 전역의 중요한 화두가 됐고요. 언론에서는 매일매일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에밀 졸라는 이 공개 서한으로 인해서 다시금 반역죄로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재판을 받는 내내 수많은 반드레피스파 군중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드레피스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의 역할은 마지막 핀이 에밀 졸라였다라는 그런 사파이고요. 시내 곳곳에서 에밀 졸라를 화형시켜야 된다는 졸라 화형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의 결과로 에밀 졸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고 3,000프랑이라는 벌금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에밀 졸라는 사법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영국으로 망명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에밀 졸라로 인해서 불붙은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점 타오르게 돼서 각 언론들의 대대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갈수록 점점점 사건의 개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개요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드레피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었던 재판에 제시했던 증거인 전표가 있었는데요. 그 전표가 가짜, 앙리 소령이 만드는 가짜 전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전표를 아예 이름 자체를 가짜 앙리라는 이름으로, 가짜 앙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계속 논란을 벌이고 서로가 이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1898년 8월 12일에 이 가짜 전표인 가짜 앙리가 세간에 완전히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피우스 사건이 완전히 조작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로 8월 30일에 앙리가 체포돼서 구금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면도칼로 목을 그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타라즈는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이 앙리가 자살한 것에 대해서 앙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은 앙리는 타살을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에스타라지는 이제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영국으로 도피를 해서 평생을 신분을 감추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도피의 초창기에는 오히려 영국 언론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심지어는 나는 드레피우스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도 하고 자서전까지 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드레피우스가 죄가 없다, 무죄인데 누명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드레피우스는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재심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드레피우스는 죄가 없다라고 하던 드레피우스파는 드레피우스가 재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재심 청구파가 되고요. 드레피우스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반드레피우스파는 재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일단 재판을 통해서 한번 결론이 난 것이고 그것은 사법부의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재심 반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피우스파와 반드레피우스파의 극심한 갈등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1899년에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레피우스의 재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레피우스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모든 증거가 다 나와서 밝혀진 이후인데도 재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정상 참작을 해서 10년의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이미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곧바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기는 했었죠. 이렇게 되니까 드레피우스를 지지하는 파에서는 드레피우스는 전혀 죄가 없는데 왜 유죄 판결을 받고 사면을 수용해야 되느냐? 왜 사면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면 반대파가 되고요. 사면을 해주면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제 드레피우스 사건을 마무리하자라는 반드레피우스파들은 사면 수용파가 됩니다. 이들의 갈등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당시에 드레피우스 재심의 변호사를 맡았던 라부아라는 변호사가 길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테러로 피격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럴 정도로 재심까지 접어든 드레피우스 사건은 여전히 프랑스의 국론을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은 드레피우스는 개인적인 이유로 1899년 9월에 사면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면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요. 7년이 지나고 나서 1906년이 돼서야 드레피우스가 최종적인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이제 드레피우스의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드레피우스는 다시 군부로 복귀를 해서 1차 대전에 참전까지 하고 말년에 드레피우스는 이제 가족들과 화목하게 이제 원래의 삶을 되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레피우스 사건이 1884년부터 시작이 돼서 1906년까지 근 12년 동안 프랑스를 완전히 양분시키고 갈등 속에 빠뜨리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완전히 드레피우스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나온 언론의 사파입니다. 이제는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다. 우리가 드레피우스라는 이념의 문제에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사파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드레피우스 사건의 전반적인 개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세세한 사건들, 아주 복잡한 갈등 구조들은 많이 생략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무고한 한 군인이 누명을 써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구명운동을 펴서 결국은 구명운동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시간상 이것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 드레피스 사건이 왜 중요하고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